여러분, 우리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은 879km인데 한국의 서울의 지하철은 고작 343km입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이 대단하다는 건가요? 한국은 우리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중국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중국의 전문가는 서울 지하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중국에 비해 규모로는 훨씬 작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고 경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도시계획연구원에서 일하는 장외이민이라고 합니다. 47세이고 20년 넘게 도시 인프라를 연구해온 전문가죠. 이번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러 서울에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베이징 지하철이 879km인데 서울은 343km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2.5배 차이가 나죠. 연구원 동료들도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데 첫 번째 의문이 생겼어요. 열차가 정말 정확하게 와요. 시간표를 보니 5분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5분마다 딱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베이징에서는 지하철이 3분에서 10분 사이로 들쭉날쭉하게 와서 늘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관찰해보니 정말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운행되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또 놀란 게 있어요. 안내 표지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LCD 화면에 실시간으로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나와요. 1분 후, 30초 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되는 거죠. 베이징에서는 곧 도착합니다. 라고만 나오는데 말이에요. 승객들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플랫폼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보니 내부도 깔끔했어요. 좌석 배치도 합리적이고 손잡이도 키에 맞게 여러 높이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란 건 스크린도어였어요.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베이징에서는 주요 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여기는 작은 역까지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지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환승할 때였습니다.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표지판만 따라가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게 되어 있어요. 베이징에서는 환승하려면 한참 걸어야 하고 길도 복잡한데 여기는 정말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바닥에도 색깔별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런 세심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베이징이 규모는 2.5배 크지만 뭔가 질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베이징은 넓고 크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역과 역 사이 거리도 멀고 환승도 복잡하죠. 하지만 서울은 작지만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베이징보다 작은데 왜 이렇게 정교하지? 이게 제가 서울에서 느낀 첫 번째 의문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알게 됐죠. 둘째 날, 강남역에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역이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건 그냥 지하철역이 아니라 완전한 지하도시더라고요.
베이징에서도 지하상가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지하상가를 걸어다니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옷가게, 음식점, 커피숍, 심지어 은행까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지하에서 쇼핑하고 식사하고 업무까지 보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장인들이 지하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이발까지 하더라고요. 완전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놀란 건 연결 구조였어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로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상에 나가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도시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겨울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서울에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겠다 싶었어요. 지하 3층까지 내려가면서 구조를 자세히 봤는데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도 곳곳에 있고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도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어요. 베이징에서는 이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못 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영무원한테 질문해봤습니다. 이 지하상가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랬더니 30년 전부터 조금씩 확장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엔 단순한 통로였는데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원해서 하나씩 늘려간 거다라고 설명해줬어요. 정말 사람들의 실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연구해서 만든 거구나. 베이징은 큰 걸 좋아해서 일단 크게 만들고 보는데 여기는 실용성을 먼저 생각한 거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30분 정도 관찰해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다시 봤습니다. 343km가 작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울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어디로 가든 환승 2번이면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베이징보다 뛰어났습니다. 베이징은 넓긴 하지만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 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하지만 서울은 어디든 1시간 안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베이징은 크기로 승부, 서울은 완성도로 승부하는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부터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지를 보게 됐으니까요. 셋째 날,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 김태호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김 과장님은 20년 넘게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신 베테랑이었어요.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운영시간, 이용객 수, 안전관리 같은 것들 말이죠. 서울 지하철 1 평균 이용객이 8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징이 1375만 명이니까 그래도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김 과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장 연구위원님, 우리 지하철이 왜 이렇게 깊이 건설되었는지 아세요? 저는 지형 때문 아닌가요? 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김 과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형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쟁 상황을 대비한 설계거든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지하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지하철역 대부분이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실제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각 역마다 비상시 대피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지, 비상물자는 어디에 비축되어 있는지, 환기시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란 건 환기 시스템이었어요.
각 역마다 독립적인 환기 시설이 있어서 외부 공기가 차단되어도 내부에서 며칠은 버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 과장님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건으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땅이 넓어서 위험하면 다른 도시로 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인구 절반이 몰려 있어요. 여기서 버텨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을지 연습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는 거죠. 지하철역에서도 대피 훈련을 한다고 했어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비상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연습한다는 거예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왜 안전시설에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생존 시스템이었던 거죠. 김 과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평화시엔 교통, 전시엔 대피소. 이중 목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드는지를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을 빨리 수송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생존까지 고려한 거였어요. 김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실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난 분이 박민수 씨였어요. 38세 회사원이시고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온 연구원이라고 소개하니까 더욱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박민수 씨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정말 편해졌어요. 2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스크린도어도 없었고 실시간 도착 정보도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박민수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민방위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요. 지하철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죠. 정말 놀랐어요. 일반 회사원도 이런 훈련을 받는다니 말이에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 남자들이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 씨도 매년 4시간씩 훈련을 받는다고 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소박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박민수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요.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실제로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교육을 받는다니 정말 체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준비는 해야죠. 라는 박민수 씨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실제로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그분들이 늘 말씀하시죠.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민수 씨와 대화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굉장한 준비의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걸 개인이 준비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는 시민 개개인이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준비된 시민들이다.
단순히 지하철 시스템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도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거겠죠. 박민수 씨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내면에는 확고한 준비의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작동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넷째 날에는 한강을 횡단하는 지하철 구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한강으로 강남과 강북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도 한강을 건너야 하는 구간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4호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 구간에서 내려다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강 철교를 지나면서 보니까 지하철, 자동차, 보행자가 모두 다른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설계를 보면서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하로 한강을 건너는 구간들이었어요. 2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는 한강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공사였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베이징에도 지하 터널이 있긴 하지만 강 밑을 지나가는 건 흔하지 않거든요.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를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어요. 한강 수중 터널은 정말 복잡한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강물의 수압, 집안의 안정성, 홍수 시 대응책 등등 고려할 게 정말 많았다고 했어요. 특히 놀란 건 비상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터널에 물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차단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터널을 차단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했을까 싶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990년대에 이 터널들을 만들 때 정말 어려웠어요.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 전에는 기술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기술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런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지하철을 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강은 장벽이 아니라 서울을 하나로 묶는 혈관이군. 강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도시를 지하철로 완전히 연결해 놓은 거죠.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홍수 시나리오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강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터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승객을 대피시킬지 모든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런 준비성이 정말 한국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5분마다 정확하게 지나가는 지하철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 밑에 수백만 명이 매일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인프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서울 지하철의 운영 시스템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특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2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으니까요.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체 지하철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각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 승객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심지어 각 역의 온도와 습도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더라고요. 관제센터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24시간 내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차 하나가 30초만 늦어도 바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시 운행이 가능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이 정도로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화재 감지 시스템이었어요. 각 객차마다 온도 센서가 있어서 평소보다 2도만 올라가도 자동으로 경보가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정말 정교했어요. 대구 참사 이후에 모든 역과 터널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관제 직원이 2003년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진 거구나 싶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반대가 많았는데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서 전국 모든 역에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정말 큰 결단이었을 거예요. 승객 수송 능력도 정말 대단했어요. 매일 800만 명이 이용하는데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스템과 사람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답하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비상 대응 훈련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가상의 사고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한다고 해요. 화재, 정전, 지진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연습하는 거죠. 이런 훈련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실제 지하철역에서 안전 점검하는 모습도 봤어요. 매일 새벽 첫차 운행 전에 모든 시설을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린도어 작동 상태, 화재 감지기, 비상 등, 심지어 계단 손잡이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꼼꼼함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800만 명이 믿고 타는 시스템, 이게 진짜 인프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징도 이용객이 많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지는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여섯째 날, 정말 운 좋게도 을지 연습 기간이었어요. 을지 연습이라는 건 매년 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거든요. 지하철역에서도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해서 직접 참관해 봤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지하철역에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지금부터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차례대로 비상구로 향했어요. 누구 하나 뛰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부모 손을 잡고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놀란 건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계단에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짐이 많은 분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저렇게 움직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생 한 명과도 얘기해봤는데 할아버지가 6.25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훈련이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한 젊은 아빠의 말이었어요.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정연한 대응이 가능한 거구나 싶었어요. 훈련 후에 역무원과도 얘기해봤는데 시민들이 정말 협조적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훈련 덕분에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는 민방위 훈련장도 가봤어요.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재 진압 등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30대, 40대 남성들이 진지하게 훈련받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시민 개개인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한국은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어요. 서울은 시민이 지키는 요새구나. 정부나 관청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거겠죠.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베이징 지하철을 타는데 정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크고 넓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본 그런 정교함과 완성도가 없다는 느낌이었죠. 연구원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이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규모는 우리가 크지만 완성도는 서울이 압도적이다. 라고 했더니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거기서 뭘 배울 게 있겠어. 라고 했던 동료들도 제 얘기를 듣고는 놀라더라고요. 며칠 동안 정리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기술적인 부분, 운영 시스템, 안전관리 시민의식까지 모든 걸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준비의식이었어요. 평상시에는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생존 시스템이다. 평화 시에는 교통 역할을 하지만 위기 시에는 대피소가 되고 시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연구원 원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정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특히 안전관리 부분은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가 조사팀을 구성해서 한국의 지하철 기술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들은 얘기인데 베이징시에서도 서울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한국의 종합관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 보고서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베이징 지하철이 879km로 서울보다 2.5배 크지만 완성도나 안전성 면에서는 서울이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굉장한 준비의식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세대의 전쟁 경험이 손자 세대까지 이어져서 늘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을 얕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다. 규모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정말 높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조사하러 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새롭게 보게 됐거든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내실도 있어야 진짜 강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중국도 한국처럼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